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22페이지 제5장 폴리스 오피서 1 엔터링 폴리스 워크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진입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채용서부터 고용 관련 법제, 그리고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까지 이렇게 배우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인사행정 두 번째 장으로서 입직한 이후에 겪게 될 어떤 루키, 뭡니까, 신입으로서의 어떤 충격, 그리고 조직 문화, 그리고 여성 경관이 오는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아니면 경찰관의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까지 전반적인 경찰 인사 과정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5장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폴리스 오거나이제이션 경찰 조직 제4장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장 큰 특징이 쿼지 밀리터리 스타일이다. 경찰 조직은 왜 어떤 점 유사하냐 그랬을 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제복을 입는다라든지 무기를 휴대한다든지 이런 점이 유사한 점이었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군 같으면 뭐랄까요, 외부의 적을 상대한다면 경찰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다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이 비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과서 96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earth 대 them 뭐였습니까? 우리와 그들 간에 어떤 갭이 있다는 겁니까? 어떠한 문화적 혹은 인식상의 괴리가 있다는 거였죠. 이 경찰이 이 준군사적인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민간인과는 다르다라는 괴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쿼지 밀리터리한 스타일을 좀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복을 갖다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다른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뷰로크라시였습니다. 관료제적 특징이 있다 그랬죠. 특히 관료제는 어떤 겁니까? 공통된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이라키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다는 거고 체인 오브 커맨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스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갖고 그 통제할 수는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얘기가 어떤 특징이 되었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 문제점 우리 일반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레드테이프의 문제라든지, 문제 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실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에 있어서 뷰로크라시 공헌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혹은 정실주의를 갖다 벗어난 측면에서 많은 공헌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뷰로크라시 관료제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에 있어서 가장 어떤 좋은 제도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컨틴전시 시어리나 인스티튜셔널 시어리, 제도 이론 혹은 리소스 디펜던스 시어리, 뭐죠? 자원 의존 이론, 이런 대체적인 어떤 조직 이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찰 조직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이 뷰로크라시가 포멀한 거였다면 인포멀한 측면의 어떤 조직 양상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인포멀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특히 존 크랭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한 게 있고 호리젠털한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떤
부서 간의 순찰부서와 수사부서 간의 어떤 인포멀한 에스펙트가 있다든지 어떤 세대 간의 이런 인포멀한 측면이 인포멀한 어떤 조직 내지는 조직 실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가 있었고 프로페셔널 직업 전문주의라 그러죠. 이것도 이게 일종의 전문주의인데 직업 전문주의 좀 다른 양상입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스페셜라이제이션과 다른지 이런 얘기 우리가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이 경찰 조직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CP, 커뮤니티 폴리싱이 대표적인 게 있었고 TF, 그리고 컴스텍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경찰 조직에 변화를 줬다는 거고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라이즈, 분권화시키는 거죠.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니까 디포멀라이즈, 형식적에서 탈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죠. 디스페셜라이즈, 특정 그 전문화에서 비전문화, 이건 나쁜 뜻의 비전문화가 아니고요. 일반론적인 일반 행정가를 갖다 양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한다는 디스페셜라이즈가 있겠고요. 딜레이어라이즈라는 것은 그 여러 층이 있는데 이건 디스턴스입니다. 그 계급과 계급, 위와 아래 이런 그 어떤 그 디스턴스가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 딜레이어라이즈라고 그러죠. 이런 게 그 컴퓨터 폴리싱을 통해서 구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 그 컴스테이트 관련해서 어떤 분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 스마트 폴리싱하고 컴스테이트이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컴스테이트는 아시다시피 1994년 뉴욕 NIPD에서 먼저 도입한 거죠. 아시겠지만 컴이 뭐였습니까? 컴페어의 뜻이었고 스태티스트는 통계였죠. 통계를 비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그 범죄 실태를 각 그 세부 지역별로 정확히 알아서 평가를 해서 경찰력을 그 사고가 많은데 많이 배치하고 이런 데서는 사고가 없는 곳은 빼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였죠.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컴스탯이 어디 인권 침해 문제가 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유사하게 스마트 폴리싱은 그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언제 나왔냐면 그 최근 2007년 8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음, 금융위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월가의 금융위기. 그러면서 긴축 재정을 펴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찰력도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산도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경찰 활동을 좀 내피파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나쁜 범죄자를 잡거나 어떤 경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라이즈 멀티 에이전시 리소스 팀이라고 그래갖고, 경찰만의 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공공기관, 시정부 이런 데와 힘을 합쳐서 멀티 에이전시가 리스판스라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고 컴스테이트하고의 배경은 그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뭐랄까요 전략적인 경찰 활동을 핀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겠고요. 둘 다 어떤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같은 어떤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시빌 서비스에서 배웠죠. 시빌 서비스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직업 공무원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직업 공무원제가 있고 여기는 4개의 하이라키가 있었다. 그래서 리워드, 시니어리티, 스테이터스, 랭크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폴리스 유니언 배웠었죠. 그 경찰 노조였고요. 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다 있다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 또 어떤 분이 같은 분이네요. 가입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폴리스 유니언.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직장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직장 협의회 관련해서 가입 자격 이런 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명확히 나와 있죠. 이게 가게 되면 정말 이게 노조화 된다면 어느 계급부터 혹은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은 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기업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단협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단협을 통해서 결정될 일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 노조 가장 큰 데가 어디였습니까? 프레터널 오더 오브 폴리스라고 그래서 FOP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입한 사람이 30만이 넘잖아요, 지금. 경찰 노조에. 제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 full-time sworn law enforcement officer with arrest power who is employed by government entity may become a member of the Fraternal Order of Police.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규 경찰관이고 풀타임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레스트 파워, 체포 권한 있는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미 교과서에도 배웠지만 어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서장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서장까지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경찰의 어떤 단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 순수 어떤 조직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컨틴전시 시어리하고 인스트루먼트 시어리, 리소스 디펜스 시어리 배웠습니다. 요 각 세 개의 뭐랄까요? 이론의 의의는 이 뷰로크라시하고 관련해서 보면 됩니다. 뷰로크라시는 환경과의 관련 없이 이 관료제 이론은 내부 관리에만 어떤 힘을 쓰는 이론이었잖아요. 반면에 이 컨틴전시 시어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떤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 내부 관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 적응한다는 거죠. 이 외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부 관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전의 이론은 어땠습니까? 이 뷰로크라시 이론은 변하지 않았죠, 내부 관리가. 근데 변할 수 있다는 게 상황 적응 이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도 이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게 좀 매우 복잡한 이론인데 기존 경제학적 이론, 정착에서 역사학적 접근,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전통적 관료제에서 말하는 합리성에 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리성 외에 어떤 조직의 관성, 어떤 제도적 관성 이런 거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공유하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직 이론 혹은 뷰로크라시 이론이 어떤 외부 환경에서 이 관료제에 대한 영향만을 받다 그러면 이 관료 조직 자체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더 나가면 조작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요. 잠깐 우리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American Law Enforcement Agency 미국 법집행기관은 organized 조직화됐다. 무엇을 따라서 종교적 라인, 디모크라틱 라인, 쿼지 밀리터리 라인, 오픈 인포메이션 라인 뭡니까? 10번이죠. 군 노선에 따라서 준군사적 노선에 따라서 조직화됐다, 오거나이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나 무기후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 Who wrote the famous textbook? 누가 유명한 교과서 entitled Police Administration 제목이 경찰 행정입니다. Police Administration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 O.W. 윌슨입니다. O.W. 윌슨이 폴리스 어드미니스트라는 책을 1950년대 지었고요. 이 책이 아주 어떤 뭐랄까요? 경찰 전문직업주의 하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과서로 사용이 됐죠. 여기 제임스 큐 윌슨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경찰학자 내지 범죄학자고요. 제임스 큐 윌슨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뷰로크라시라는 좀 전에 뷰로크라시 배웠죠. 뷰로크라시 책을 지은 사람이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저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슨, 제임스 큐 윌슨하고 O.W. 윌슨은 헷갈리지 마시죠. 제임스 윌슨은 그 후의 사람입니다. O.W. 윌슨 후의 사람입니다. 다음,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of the number of units supervised by particular command is called
이게 뭡니까? 그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인데, 그 감독되는 유닛, 슈퍼바이저, 특별한 특정 커맨더에 의해서 감독되어지는 그 단위의 숫자, 혹은 경찰 그 인사의 숫자를 뭐라 그럽니까? 뭡니까? 스팬 오브 컨트롤이죠. A번이 되겠습니다. 스팬 오브 컨트롤. 통제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거죠. 감독의 관할. 보통 뭐, 7, 8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의 그 숫자가. 우리 교과서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전이 보통 8에서 12명 정도를 갖다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서전이,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그 순찰 팀장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 경사 계급이긴 하지만 서전이 순찰 팀장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한 8에서 12명인데 이걸 우리가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when we eliminate many of the rules and policies that often stifle police creativity.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의 창의성을 스타이플한다. 목 졸라 죽인다는 얘기죠. And do not encourage problem solving. 그 문제 해결을 encourage, 고무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이제 제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거한다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deformalizing이 되겠죠. 어떤 형식성을 타파해서 어떤 창조성을 죽이는 걸 갖다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개한다는 거.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컴스탯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올벗이니까요. 특징이 아닌 것. It requires officers to develop innovative techniques in patrolling. 그 순찰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맞는 말이겠고요. It clarifies. 이건 확실히 명확히 하는데 the department mission, goal and value. 경찰서의 미션이나 목표, 가치를 명확히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겁니다. It holds managers within the organization accountable. 그래서 조직 내에서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매니저들이 좀 더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조직 내가 아니죠. 조직 바깥, 비트 있죠, 비트. 그 경찰서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번이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Data is used to identify problems and to evaluate success and failure. 자료가 문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evaluate success and failure. 그 어떤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데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suggest 때 뭐 누가 그 제안했다. Organization must obtain. 조직은 리소스를 obtain 해야 되는데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and that to obtain these resources they must engage in exchange with other organizations in their environment. 딱 답 나오시죠? 뭡니까? 10번이죠. Resource Dependent Theory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을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그 제5장 폴리스 오피서 1 엔트리 폴리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변화된 미국 경찰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잠깐 볼 거고요. 2절 인사 과정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모집, 리크루트먼트를 하는 거죠. 모집에 대해서 볼 거고요. 경력, 커리어죠. 커리어로서 법 집행을 선택한 거 볼 거고요. 모집 집단에서의 선발, 슬렉팅이 모집입니다, 여러분. 모집이라는 거. 그리고 경찰관의 성과. 뭔 얘기냐면 이 뽑은 사람들이 그 우수한 자원을 뽑은 사람이 과연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과가 좋겠느냐. 예를 들면 뭐 그 입직할 때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성과가 좋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동등 고용주의 얘기는 그 우리가 그 소수 그 마이너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에 대한 그 배려가 있느냐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승회자까지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제8절 마찬가지로 경찰 고용의 다양성이 달성되고 있느냐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혹은 적극 정책이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찰 훈련, 폴리스 트레이닝 입직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견습 혹은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1절이고요. Changing American Police Officer라고 변화하고 있는 미국 경찰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펴놓고 있으시죠?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The Police Tape, 이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The Police Tape, produced in the mid-1970s,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of a New York City police officer engaged in routine police work.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고요. 그 70년대 그 찍은 거인데 일상적인 그 경찰 뭐라 할까요? 업무 과정을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요. 유튜브 들어가셔갖고 이 The Police Tape 치시면요. 이 70년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과정을 갖다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요. 뭐 순찰을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수사 과정 아니면 유치장 입감 장면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변사체 총 맞고 있는 변사체 그 장면도 보여주고요. 어떤 뭐 대역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리얼하게 그 재현을 할 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Watching it today, you immediately notice that police work hasn't changed. 경찰 업무라는 게 그렇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것이고, 그러나 there is only one officer who is not white, and there are no female officers at all. 이 폴리스 테이프 이걸 보게 되면요, 그 흑인 경찰관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 경찰관은 아예 없고요. 이게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볼까요? 40 years ago, 40년 전만 하더라도 officers were almost all male, almost all white, and typically had only a high school education. 남성이고 화이트, 백인이었고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40년 전에는. Today, 오늘날은 there are substantial numbers of female,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officers. 다양한 인종이 왔고 여성 경찰관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There are openly gay or lesbian officers in many departments. 그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경찰관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밑에 그 표를 한번 볼까요? 1987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죠. 흑인이 9%였는데 2007년에 11.9%로 늘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이게 숫자가. 물론 그 이전에 뭐 70년대에 비하면 이 많이 는 거죠. 9%라는 숫자는. 자, 그다음 히스패닉은 아예 87년도 이 당시는 없었는데 이게 2007년 10.3%까지 늘었고요. 여성 경찰관은 어떻습니까? 1987년마다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그 2007년에는 11.9%까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통계는 그 5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들을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절은 그 경찰 그 퍼스널 프로세스 인사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력의 관점,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입관, 이 스티로타입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인사 과정이 어떤 공동 책임, shared and responsibility라는 이 경찰 인사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해 주는 건데요. 먼저 경력이라는 것은 경력 관점이라는 뭐냐면 working for a law enforcement agency,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more than a job, 직업 이상이다. 바로 is career, 그 자체가 경력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집을 하고 나서 퇴직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인사행정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세컨 커리어라 그래갖고 다른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유사한 직장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 직무에 있어서 잡 이상 커리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경찰서 경우는 인사행정상의 문제점이라 그래갖고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부적절한 훈련 문제, 감독 문제, 인사평가의 문제, 규율 실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것이 뭡니까? 경찰 인사행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 경찰 선입견. 여러분 스티로타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보통 선입견 그래도 영어로서 prejudice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prejudice, J-U-D-I-C-E, prejudice. 이가 빠졌나요? 헷갈립니다. 하여튼 prejud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어떤 선입견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학문적인 내지는 직업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스티로타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일단 경찰 선입견을 넘나서 가야 된다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경찰이 어떤 부정확한 선입관에 쌓여 있으면 경찰 모집 단계에서 온 사람들, 그 인사행정이 제일 첫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 업무는 실제는 uneventful한다는 거죠. 우리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올해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체력적으로 총을 잘 쏴야만 경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총을 잘 쏴야 되는지 아니면 무력만 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게 되면 들어와서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선입견의 대표적인 게 이게 뭐 도넛 경찰이라고 있죠. 도넛 가게에서 좀 심하게 죽치고 앉아있는 이런 경찰관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긍정적 선입관 얘기는 어떤 영웅적인 성자로서 하리칸 세인트를 받아들이는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아서 니돌프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서 제복을 입은 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미친 어떤 도깨비 같은 사나운 도깨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양면적인 게 있다라는 걸 보는 건 부정적인 선입견이 되겠죠. 반면에 베일리 같은 학자들은 일반인의 가치관하고 이 경찰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선입견이 잘못 형성되게 되면 선입관이 잘못 형성되게 되면 어떤 경찰 입직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입직, 리크루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책임 문제인데 인사과정에서 이건 뭐냐면 특히 자치경찰인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물론 지금 경찰청하고 어딥니까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가 어떤 경찰 인력의 어떤 모집이라든지 훈련 이런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갖다 분점하고 있죠. 만약에 자치경찰이 되게 되면 시정부하고 경찰서가 어떤 책임을 분점하게 될 겁니다. 여튼 인사행정은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않는 이런 책임의 어떤 분점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건 뭐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체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다 싶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절 리크루트먼트 모집입니다. 처음 업무의 종류와 사람의 종류 이건 뭔 얘기냐면요. 어떤 모집에서 기준을 정하려면 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죠. 여러분은 경찰관이신 경우 혹은 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이라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성일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심, 말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 업무의 종류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특히 직위분류제 많이 배우셨죠? 행정학에서 이런 거 할 때 먼저 직무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소 자격 기준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찰이 된다는 거죠. 우선 연령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21세 연령 그 하한이 있고요. 어떤 주 같은 경우 18세까지 있다고 합니다. 상한은 어떻습니까? 과거 상한 연령이 35세였답니다. 근데 이 연방차별금지법에서 폐지가 돼서 지금은 상한에 대한 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2010년에 인권위에서 30세 이하 차별 결정이 이하로 그 하는 걸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40세로 올렸죠. 그리고 그 연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8세 기준으로 돼서 만 18세가 되어 있고요. 경감부인 경우에 21세죠. 경감부인 경우에 20세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병역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신장과 체중 하이트 앤 웨이트인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 5피트 8인치란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72cm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신장과 체중 비율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날씬하거나 과소 체중이나 이런 경우에 뽑지 않는 거고 지금 신장 기준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체력 기준이 시행되지 없었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이 체력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키가 167 이상이고 몸무게가 57kg 이상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키 157에 몸무게 47kg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요. 요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지됐죠. 2013년에 우리나라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거는 사지가 완전해야 되고 시력이 0.8 돼야 되고 청력이나 혈압에 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학력에 대한 그 기준이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는 아닌데 82%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한은 학력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대학 학위를 요구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대학 학위를 갖고 쓰는 어떤 장점이 있답니까? 가치관 내지 이해력이 넓어진다고 보고요.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 혹은 자기개발 욕구가 높아서 전문화의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어떤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설이 되겠죠. 실제 보게 되면 대학 학위는 1960년에서 20년대 비교를 하게 되면 고졸은 41%, 87%로 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졸은 7.7%, 29.9%로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매우 낮죠. 우리는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죠. 최근에는. 그 다음 대학 학력 요건을 이렇게 정한 것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인종 같은 경우에 대학 간 진학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1985년에 연방법원이 합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받았다는 것이 근데 사실 평가 방법상의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과성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교육의 유무가 나중에 직무의 어떤 우수한 거하고 별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평가 방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제 반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 독서 수준. 이 대학 교육은 어떤 직무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독서의 어떤 수준은 오히려 어떤 직무의 어떤 성과를 갖다 평가해서 아주 유의미한 척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재밌는 발견이 있는데 덴츠커라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경찰 같은 경우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견이랄까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전과 크리미널 레코드입니다. 이 크리미널 레코드 당연히 경찰관이 돼야 되는데 전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과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일부 범죄는 좀 있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펠로니가 중범죄잖아요. 그럼 미스데미너는 그 경미범죄가 되겠죠. 혹은 그 범죄가 성인 시기의 범죄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주비날 시기, 청소년 때 또 포함되는 거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논쟁이 있는 건데 법무부가 이걸 각 경찰서별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지만 95%의 경찰서는 그 성인 시기에 어떤 중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입직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고, 75%의 경찰서는 청소년 시기에 중범 판결, 중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탈락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약 문제입니다. 드러그 오펜스인데, 왜냐하면 워낙 이 마약 범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마약 범죄가 포함시게 되면 경찰 뽑을 수 있는 인력풀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8 내지 25세 사이에 있는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54%가 마리아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장벽을 두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찰관이 못 됩니다. 그 경찰 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자격정지 이상이니까 뭐 예를 들어 벌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주 요건인데 이게 재밌죠. Residency Requirement인데 그 미국 경찰서 같은 경우에 4분의 1 정도가 자기 경찰서가 있는 시 혹은 그 카운티 이내로 거주지를 갖다 할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경찰관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친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 거주 요건이 강화될 자치경찰이 만약 된다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거주 요건이 없죠. 너 어디 살아라, 어디 이상 못 나간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건데, 혹시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그 거주 요건이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좀 시간이 지난 건데, 그 거주지가 그 자기 경찰서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혹은 멀리 있는 사람 간의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업무 몰입도랄까요? 어떤 혹은 그런 조직 몰입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다음 모집 노력입니다. 이 모집 노력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적극적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아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어요. 그 아는 사람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자체를 갖다 오픈하지 않고서 우리 그 사람 비었어, 이렇게 모집 지원해봐, 이런 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떤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했다. 지금은 전부 오픈 리크루트먼트 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4절은 그 경력으로서 어떤 법 집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없는지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지원자의 동기와 관련해서 그 불경기인 경우 아무래도 모집이 용이하겠죠. 호황인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어떤 경찰 어떤 자회 특징상 그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뭐 가족 관계로 볼 때는 흑인 그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자체가 그 가족으로부터 어떤 호응을 못 받는 직업으로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그 소수인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가족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집단 내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직업 문화가 있는 곳에 여성이 발을 들여놓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모집 집단의 선발과 select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그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26%의 경찰서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그 확인해 본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80% 3%의 경찰서가 약물 검사를 한다는 거고, 구두 면접 시간이 평균 45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제가 경찰관 그 순경 그 면접 시험을 들어가 본 경험에 의하면 45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참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면접관이 제가 기억하게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한다는 거고, 표준 인터뷰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그 더너의 연구인데, 면접 점수하고 나중에 직무 그 성과 점수 간에 상황이 낮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건 그 점수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다음 배경조사입니다. 백그라운드 인베스티게이션인데, 이건 뭐 이전 직업이 뭐였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전과는 있는지, 그리고 재정 상태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게 배경조사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전과 같은 경우는 보겠지만, 나머지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 그 학생부를 갖다 봤었는데, 이게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 그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걸 다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이런 걸 조사를 안 하는데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관 성과를 예측하는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이 코엔이라는 학자가 그 인종, 나이, IQ, 군에서의 경력, 전 직업, 그리고 학력, 전과 이런 것이 현직에서의 성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 관련 있는 변수는 오직 그 모집할 때 훈련 점수, 트레이닝 스코어 있죠. 그러니까 모집이 합격을 하고 나서 실제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했던 그 당시 어떤 교육 훈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훈련 점수는 나중에 그 어떤 그 성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나머지 얘기했던 이런 변수들, 인종, 나이, IQ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여러분 있죠? MMP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MMPI가 예측력이 이렇게 그게 높지 않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교과서도 있는데 명백한 부정자는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MMPI가 그 확실하게 이 사람은 문제 있다. 정도는 걸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그 성과까지는 이 MMPI에서 걸러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7절은 동등 고용 기회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그 다문화 사회로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다인종 국가라는 건 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종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기회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게 경찰 고용에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964년에 시빌 라이츠 액트라고 민권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이 어떤 일단 동등 고용을 보장하기는 어떤 강자기한 법이었다면 이후에 1972년에 동등고용기회법, The Law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이 법이 생김으로써 이게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졌죠. 그 정확한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죠. 뭐 아주 자주 개정이 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법 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에 제안했는데 이런 법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특히 제 2조 3항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이런 법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동등고용,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동등고용, 성별의 어떤 어떤 그 차별을 철폐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된 법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신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 차별금지법은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사실 차별을 남녀 성별이라든지 장애, 유무 이런 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뭐 인종, 피부색, 종교, 뭐 출신 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심지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성별인데 특히 이게 그 동성애자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거에 서 차별하지 말아라는 게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에 법무부 정부안으로서 제안이 됐는데 성안이 안 됐죠. 그 개신교, 이 보수 개신교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안이 됩니다. 이게 18대 국회였는데요. 19대 국회에서도 차별이 제안이 되고, 하여튼 그 이전 국회 계속해서 이 제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 기독교계에 의해서 큰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 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특히 그 성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남녀의 어떤 차이를 볼 것이냐, 성별로 볼 것이냐라는 그 차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장한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법이라는 거 정도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 관련 자격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라면 경찰관이 모두 안 될까요? 만약 손가락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아까 사지가 운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지의 어떤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질적 직업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라고 그래갖고요. 이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 능력 없는 사람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것을 고용 거절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장이 키가 작다고 해서 제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육에 의한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Not your father's police department 라는 건데요. 이거 너의 아버지 경찰서는 안 된다 보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건 버클리대 법대 스칼란스키라는 교수의 2006년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경찰 내 인종이 많이 변화했다. 여성도 많이 늘게 되고 어떤 소수 인종도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경찰의 어떤 능력이라는 측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해서 혹은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법제 교수께서 쓴 논문에 불구하고 사실 많은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찰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바뀐 거를 평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찰서마다 그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가 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사회는 어떤 소수인종이 많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사회가 100명의 어떤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20명이 예를 들면 소수인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찰서가 예를 들면 경찰서가 어떤 10명으로 꾸려진다고 하면 경찰서의 정원이 10명이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2명 정도가 있는 소수인종이 2명 정도는 갖추어져야지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동등 고용 기회 지수에 의하면요. 만약 2명이 아니라 1명이다 그러면 이 동등 고용 기회 지수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0.5로 표시가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100에 20이잖아요. 2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100에 10만, 열에 하나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 동등 고용 기회 지수가 0.5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률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어떤 토수 인종이 많이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까지 보고서 판단하는 거. 이걸 동등 고용기회지수. 그래서 EEO 인덱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프리카계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차별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프리카 미국인, 흑인이죠. 흑인들의 어떤 고용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그 이 BF5Q로서 제2외국어를 고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2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어 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고용을 촉진하는 경우가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성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루시 두발이라는 사람이 최초 여성 경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순찰에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내근만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승진도 제한했고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아까 봤던 1964년 민권법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지역 대표성이라고 볼 때는 아직은 과소 대표라는 거고요. 그 대부분 하위 계층에서 아직은 그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활동에서 여성에 대한 장벽인데요. 그 선발시험 자체가 상체 근력을 강조하는 선발시험이 좀 되고 있다는 거고 아직도 보직 배치에서는 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얘기고요. 경찰 활동의 공격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어떻습니까? 우리 경찰 그 업무 같은 경우에 모든 업무가 이게 공격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강조될수록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우리 같은 경우에 그 2023년부터 2023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체력 기준이 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이게 남녀 통합 선발이 지금 어때요? 할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을 해서 그 여성들의 어떤 시험 점수가 훨씬 커트라인이 높죠.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경쟁이. 근데 만약 이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들의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 이 체력까지 보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체력 기준을 어떤 뭐 페이로와 석세스 어떤 통과하는 그 정도로만 보게 되면 그 여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걸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좀 될 법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은 2023년부터는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애자 경찰관 문제인데요. 이 게이나 레즈비안 문제인데요. 1982년에 그 서전이죠. 경사 찰리 코크란이란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조직을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것은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4년 전, 이런 일이 있기 4년 전에 당시 뉴욕 시장이 그 산하시 기관에 대해서 차별금지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에 경찰 노조가 이걸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 노조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게이나 레즈비언 동성애자를 선발하게 되면 그 하위 경찰관의 단결이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동성애자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샌디에고 경찰서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의 업무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8절은 경찰 고용에서 다양성의 달성을 과연 어떤 조치를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했느냐라는 걸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양성을 달성하게 되면 어떠한 그 목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차별을 방지한다는 거고요. 이 다양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는 거.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건 더 나아가서 주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성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고용차별 소송입니다. Employment Discrimination Suit였고요. 1964년 민권법 제7장 하에서 소송이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원고에게 이익이 오겠죠. 재정적인 이익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불공정한 시험이 철폐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소송 후에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냐면 경찰서에서
적극적인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을 취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예를 들면 1980년에 LAPD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2억 달러의 어떤 지원을 합니다. 이럼으로써 고용차별이 개선되고 좀 더 많은 소수인종이 혹은 여성이 이렇게 고용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 적극적 조치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인데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차별 금지에 의해서는 과거에 누적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인 차별 시행 정책, 시정 정책을 피는 거고요. 이것은 1965년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 11,246호에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충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피고용인의 어떤 실태를 조사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수 인종 혹은 여성의 과소 활용 실태까지 확인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서 과소 활용 시정을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봤던 뭐가 있습니까? 그 EEO 인덱스가 활용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당입니다. 쿼타라는 거죠. 이 쿼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적극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할당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습니까? 할당을 하게 되면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꼭 뽑아라. 아니면 10%는 어떤 특정 그룹을 승진시켜라. 이렇게 되면 점수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그것이 인사 기준을 낮추는, 그래서 고용의 어떤 질을 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여성 할당을 해서 여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까지 높여라 했을 때 여성을 갑자기 많이 뽑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준이 안 되는 어떤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고용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몇 명을 갖다 뽑아야 된다 하지만 이걸 한 해 다 뽑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뽑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안 해요.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1990년대 워싱턴 DC 경찰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의회 명령에 의해서 많은 경찰관이 한 2,000명을 갑자기 뽑아야 됐는데 이 당시 배경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래갖고 그 어떤 인사상의 어떤 대실패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거 관련해서 수잔 마틴 연구에 의하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게 증명이 됐고요. 하지만 흑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강제적인 주의, 그래서 이거는 미국 대법원이 쓰는 말입니다. compelling state interest, 강제적인 주의이다. 이 다양성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주이익이 달성된다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이 소수자 우대 프로그램, 우리 지금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거의 합헌성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미시건 대학에서 학부 입학과 관련해서 소수 인종에 대해서 어떤 추가 점수 부여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에 로스쿨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내려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2007년에는 학교 통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끼리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하면서 인조 할당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 내지는 이런 할당 이 문제가 과연 지금 미국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합헌적인 건지 혹은 합법과 불합치한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건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제 9절은 경찰 훈련, 폴리스 트레이닝에 대한 겁니다. 그 경찰 학교,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죠. 과거에는 경찰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당연히. 하지만 그 기간하고 과목이 많이 확대됐고요. 교육 그리고 프리 서비스 트레이닝이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간 과목 확대로.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 경찰서의 4분의 3이 자체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경찰서마다 그 교육기관이 있으니까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식적인 교육을 하는 게 있겠고, 능력 미달자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회화를 하는 1차 관문이 되길 겁니다.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체포라든지 총기훈련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 최근 교육들은 이게 법 혹은 행태 측면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 휴먼 릴레이션이라는 거, 아니면 가정폭력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이 많이 그 세련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버그가 그 교관 유형을 나눴답니다. 뭐 5가지로 나눴는데, 이 폴리스 아카데미는 대학 교육처럼 하는 그 교관을 얘기하는 거고, 폴리스 커리어리스트는 뭐 자기의 어떤 경험을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 얘기, 이런 사람이 되겠고요. 말 어댑티드는 그 이 사람은 그 정말 그야말로 교육을 잘 못하는 사람, 리칼리스틱은 법률 얘기만 하는 사람, 시빌리언은 민간인들, 자기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이런 경우로 나눴습니다. 이 버그한 사람이 나눴대네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987년에 중앙경찰학교가 세워져서 여기서 신임 순경교육을 전담하고 있죠. 이게 근데 1987년 중앙경찰학교 세우기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그 현재 경찰 인재개발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이 경찰 인재개발원은 1945년에 조선경찰관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게 경찰대학의 원류가 되죠, 사실은. 여기서 다시 경찰대학이 떨궈져 나옵니다. 새로 독립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얘는 경찰 종합학교로서 오랫동안 불리게 되죠. 그러던 것이 1987년 중앙경찰학교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경찰 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또 수사연수원, 뭐 이렇게 경찰교육관이 세분화가 되는 발전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다음 현장 훈련에 대한 얘기인데요. 필드 트레이닝이죠. 그 현장 훈련 경관을 필드 트레이닝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감독하에 진행이 되는 거겠고요. 이 기원은 1972년 산호세 프로그램에서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 현장 훈련하는 동안에 이 여성 경관에서 성차별이 있었나 봅니다. 그 후에 이걸 조사하게 되고 함으로써 이 소송의 이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된 그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그 스테이트 트레이닝인데요.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는 경찰서가 기본적으로 담당합니다. 이 교육 자체를. 근데 주에서 교육기관이 1959년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경찰 운영만 분권화된 게 아니라 경찰서의 교육도 분권화되어 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주 훈련 기간에 의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통일성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 집시 경찰관이라는 게 있답니다. 집시 경찰관. 이게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건데 이 집시 경찰관들은 한 경찰서에서 잘리잖아요. 그야말로. 그럼 다른 경찰서로 옮겨가는 겁니다. 워낙 그 땅덩이가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옮겨가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자격 박탈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주에서 운영하는 건데 디서티피케이션 제도인데 이것이 39개 주에서 채용이 됐다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주 내에서는 가능한데 다른 주까지 적용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어떤 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현 경찰 훈련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 실제 이 훈련이 실제 업무 성격하고 교육이 맞고 잘 맞아 떨어지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량 문제 이거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냐, 혹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 정보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제 교육이 이러냐,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로리지오 연구에 의하면 재밌는 건데, 이것도 범죄 피해자 대응 교육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쪽 그룹은 범죄 피해자 교육을 시키고 한쪽 그룹은 범죄 피해자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교육을 받은 계층이 범죄 피해자 그를 대응하는 데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교육 효과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어떤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클래스룸 교육보다는 어떤 실험 훈련, 어떤 실험을 통하면서 실제 실습이죠. 그런 걸 하면서 교육이 좀 더 진행돼야 된다, 이런 뭐 주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견습기간, the probation period, 뭐 15기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15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고요. 7%가 탈락된답니다. 물론 이건 사업마다 차이가 큰데 하여튼 7%면 적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견습 15기간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가 공식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제가 좀 이 수치를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웬만하면 1시간을 안 넘겨서 강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1시간이 넘겼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5장을 끝내서 전체 15개 장 중에 3분의 1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개 장을 하면 되겠고요. 어쩌면 이번 학기 매 시간 한 장씩 하게 되면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학기에 치안정책론을 맡게 되니까요. 그 과목 시간에 후속으로 계속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좀 더 이 온라인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3분의 1 정도 왔으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배울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하튼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